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나는 끝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죽어서라도 호통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혼란한 정치 상황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좋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글귀를 집무실 뒤쪽에 걸어두고 계신 정치인이 계십니다. 오늘 KBC 특별 대담의 주인공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호남 사랑이 유독 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KTX 타고 오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상가도 이제 가셨었고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지사 취임하고 지금 14번째. 14번째. 예. 기사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우리 KBC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광주에 와서 이틀 있으면서 많은 분들 만났고 5.18 민주화 무역 참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안타까운 정치 상황에 대한 타개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대화와 또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늘 정치하면서 이 광주의 마음 안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 나누고 하는 기회가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다 같이 힘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담에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한 30여 분의 방청객들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예. 잠시 뒤에 저와 이제 대담을 하다가 생생한 질문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2025년이 달력이 이제 2장째 넘어갔습니다. 설 연휴가 좀 길었는데 그때도 바쁘셨다고요? 예, 바쁘게 지냈고요. 특히 1월 1일은 제가 광주하고 무안에 왔습니다. 1월 또 1일 오셨군요. 예, 네. 새해 첫날인데 그때 그 무안 항공 사고 공항에 그 합동 분향소에 와서 그 조문을 했었고요. 그때 보니까 줄을 길게 서가지고 1시간 넘게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줄 서서 조문을 했고 또 이 광주에 또 피해자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광주에도 또 합동 분향소가 있다고 해서 광주에까지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1월 1일 다녀갔습니다. 네.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는데 뭐 특별하게 백이 있으신가요? 백은 아니고요. 예. 작년에 해서 금년에도 제가 초청을 받았고요. 네. 특히 금년에는 뭐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로는 제가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분들은 대부분 그때 같은 시기에 있었던 트럼프 취임식 때문에 그 워싱턴 DC를 가셨고요. 저도 워싱턴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다보스 포럼을 선택해서 갔었고요. 다보스 포럼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고 이번에 다보스 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 대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다보스를 가서 한국 정치 상황과 이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야당 소속 인사로는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 미디어 브리핑이라는 게 뭡니까? 미디어 리더 브리핑이라는 게요? 네,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제게 요청을 해서 그 주요 외신들의 이제 준경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이 발표도 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는 세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최근의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에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제게 요청을 해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해달라고 해서 아주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하고 가서 1시간 가까이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를 하고 뭐 미국, 중국, 또 유럽, 중동에서 온 중견 언론인들에게 질문받고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이 질문이 되게 좀 까다로울 텐데 뭐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 외신 기자들 질문 중에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건 이제 미국 측 질문이었고요. 중국 측에서는 그러면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심지어는 저보고 대선 조기 대선하면 출마할 것인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는데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면서. 네, 그 다보스 포럼 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수행원이나 통역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하고 자유롭게 세션에 참가하고 또 속된 말로 발에 채이는 게 다 이 지도자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해마다 정해진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 그다음에 AI를 포함한 기술 진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그렇지만 이번에 같은 다보스 포럼의 제 가장 큰 목적은 다들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셔서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또 회복 탄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야당 도지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대표다 하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 다시 회복할 것이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하면서 다시 도약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왔습니다. 자,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자고 나니까 이제 뭐 후진국된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너 미친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가짜 뉴스를 왜 퍼뜨리냐고 저하고 비슷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TV 켜니까 이제 자막이 나오고 해서 바로 이제 도청 사무실로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가는 차 안에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경기 도청 사무실을 봉쇄하라고 하는 지시가 왔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는 그 지시를 거부하고 거부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정쯤에 회의를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저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그 계엄은 요건이나 절차가 다 위헌이기 때문에 이건 구태타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러고 조금 지나서 국회에서 이제 이 계엄을 무효하는 결의를 했고요. 제가 아마 가장 이것은 구태타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행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잠시 한두 시간 정도 지켜보는데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450원까지 좀 약간 뭐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계엄 전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민생은 아주 그 피폐한 상황이었는데 정부나 또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죠. 이러던 참에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하고 트럼프 쇼크가 같이 겹치는 모양이 돼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속된 말로 쥐약 같은 겁니다.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자욱히 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와 같은 무모한 또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험을 훨씬 가중시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IMF 외환위기도 잘 극복을 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국제금융 위기 잘 넘었어요. 그러니까 위국부의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신 IMF 위기 때에도 제가 일정한 일익을 담당했었고요. 2008년 위기 때는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전선에 섰던 책임자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제인 출신이라서 잘 극복했다 돼 있는데 그게 숨어 계셨더라고요. 예, 그때 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재정을 풀었고요. 2번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안 지금 정부가 지금 추경 안 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2번이나 했고요.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금리를 7차례 낮췄고요. 예. 통화량을 풀었고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위기를 극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일을 해결하는 제가 책임자로서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사님 아주 빛바랜 오래전에 그 지사님 사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수험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국신탁은행. 예. 신탁은행에 이제 그 덕수상고를 졸업하시고 예. 시험을 보실 때 수험표 같아요. 예, 수험표입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눈빛이 좀 총기가 있어 보이긴 해요. 감사합니다. 눈에 힘을 너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그 사진입니다. 3학년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예. 그 취직 시험 봤던 예. 수험표입니다.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서 예. 제가 상업학교를 진학할 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이 6식구였는데요. 예. 제가 사남매의 맞이로서 돈을 벌어서 이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업학교를 가서 졸업반 때 취직 시험 봤던 수험표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이 수험표에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 과목을 보신 거죠? 그 당시에 4과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4교시는 시험 안 4교시는 아마 보셨는데?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도전 안 지었던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셔서 예. 서울신탁은행. 예, 예. 지금은 이제 아마 IMF 금융위기 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폐합하면서.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예, 됐습니다. 하나은행의 전신입니다. 야 거기 보니까 심사 2부예요. 네. 그러면 엄청 센 곳에 또 배치를 받으신 거죠? 예, 그때 본점 심사부에 배치를 받았고요. 한국신탁은행에 입행을 해서 예. 그 후에 서울은행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게 서울신탁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점 심사부에 발령을 받았는데 심사부는 아시는 것처럼 그 대출 심사를 해주는 곳이어서 예. 그 당시에는 아주 힘이 센 부서 중에 하나였었죠. 야, 근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굉장히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을 다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고 네, 네. 판잣집도 뭐 한 곳이 아니고 2곳에서 살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게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고요. 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32살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셨고 이제 자식이 넷이고 제가 맞이였으니까 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저희 집은 그때 그 청계천에 서울의 청계천에 그 무화과 판잣집이 이제 서울의 제일 빈민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됐고요. 그러다가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그 판잣집이 철거가 돼서 그 당시에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여기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네, 경기도 광주. 지금은 성남시가 됐습니다. 성남시. 그 당시에 광주군 중부면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그 허벌판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 살았고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때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학교를 그렇습니다. 다니셨습니까? 예, 광주에 살았고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는데요. 예. 출마 선언을 예. 그 당시 허벌판에서 천막 치고 살던 그 집터 앞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떤 건물이 들어서 지금은 있습니까? 이제 뭐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아파트촌이 됐고. 지금은 성남시 그 단대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단대동. 예, 거기는 뭐 이제는 뭐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었는데 그때는 뭐 정말 어렵게 끼니 걱정을 할 때였죠. 근데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이제 홀로 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무학인데도 많이 이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와닿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못 가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그 옛날 서류 속에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서류 하나 봤는데 그게 빚잔치 문서였습니다. 또 빈문서까지 예.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빚잔치한 거. 그러니까 예. 빚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예. 남에게 채권 준 거는 찾을 길이 없고 예. 남이 우리에게 빚 준 채무자들은 와서 이제 빚 독촉하고 하니까 이제 빚잔치를 한 서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면서 아주 가슴이 먹먹했는데 왜냐하면 그 빚잔치 서류는 이제 그 빚의 그 비율대로 저희 재산을 이제 다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예. 서류였었죠. 그런데 그 서류의 3분의 1은 한자였습니다. 한자. 예,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먹먹했던 이유가 그 어머니가 전혀 못 읽으셨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도장 찍고 했던 걸 보고서 그 젊은 어머니가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공부는 못하셨지만 예.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남한테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상업학교를 아까 진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서 제가 뭐 제법 괜찮은 인문학교를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셨었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상업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그 조금 삐뚤어도 나가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젊은 나이에 고생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 정직함, 저에 대한 신뢰 또 그런 올곧음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배움이 없으시지만 예. 누구보다도 제가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대상입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연세가 90이십니다. 예.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까. 저희 근데 어머니를 이게 철인처럼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어떤 뜻입니까? 어머니가 이제 32에 되고 자식이 넷이었고 예. 또 할머니까지 계셨으니까 뭐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상도 하셨고요. 채석장에 가서는 그 무거운 돌도 나르시고 그 안 해본 일 없이 하셨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는 불과 11년도 못 사셨고 저하고는 그 5배 이상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지만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만 17세 이제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할머니하고 이제 세 동생 네. 부양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17세 때는 저는 이성에 눈을 뜨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넘기셨어요? 뭐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예. 제가 아니면 우리 가족 생계가 위태로웠고 또 나름대로 저 때문에 제 동생들은 그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뭐 열심히 일을 했죠. 자, 이제 참 그때 당시를 생각하시면 지금도 좀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죠? 많이 있죠. 예. 제가 그 어머니는 제게 효자라고 그러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어머니께 가장 크게 효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수험표에 나온 것처럼 은행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듣고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좀 놀래드려야 되겠다 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실망하시면 제가 그때도 약간 나쁜 남자가 있었네요. 혹시 기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짜잔하고 사실은 붙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가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모든 생계가 제 취직시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합격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셨어요.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지 이럴 때.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전에도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가 춤추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최고 순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뭐 고시도 합격하고 장관도 되고 부총리도 되고 미국에서 박사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셨잖아요. 대학 총장도 했습니다만 그 후로 한 번도 어머니가 그 뒤로는 춤을 안 추신 거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날이 제가 어머니께는 가장 효도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이제 상고를 나오셨으니까 고시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셨다고 했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선배가 버린 고시 잡지를 이제 우연히 발견하고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나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뒤에 제가 야간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야간대학을 다니고 이제 군 갔다 와서 제가 어느 선배 그 방을 갔었는데 나오는데 이 책을 여러 권 버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선배는 저희 직장의 선배셨는데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고시 공부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심코 한 권 집어들고 제 앞숙소 방에 왔는데 보니까 고시 잡지였고 그 고시 잡지를 보고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제가 언뜻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뭐 발음이 좋으신 건 아닌데 되게 이제 고급 영어를 이제 구사하시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미군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어책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렇죠, 쓰레기통에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장관도 충청도시고. 같은 저랑 군까지 갔습니다. 음성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직장 생활하면서 고시 공부 이게 이제 과거로 말하면 주경야독이잖아요. 낮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밤에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 뭐 행정고시 하나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입법고시를 이제 같은 해 합격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하세요? 그때는 뭐 20대 초반 나이였었고요. 뭔가 아마도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때 당했던 거는 가치 박탈에 대한 보상 심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 끝나고 이제 깊은 밤과 새벽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세상 누구도 내 자리 갖다 놓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러다가 운 좋게 이렇게 공직을 가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또 이 순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사님이 20대 초반 나이에 그 또래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이제 자작시 쓴 게 있잖아요. 네, 네. 내가 20살 초반에 나와 우연히 조우한다면 네. 그 한 대목 좀 읊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뭐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시는 제가 쓴 책에다가 네. 제가 옮겨 쓰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한 50대쯤 돼가지고 그 20대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난 순식간에 쓴 시인데 네. 뭐 지금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대신 네, 읽어드릴까요? 우리 저 앵커님이 좀 예. 전해 주시죠. 예. 시도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20살 초반 나와 어느 길거리에서 우연히 조우한다면 아무 말도 아무 내색도 않고 잠시 눈길을 주다가 돌아서서 남몰래 울면서 그냥 내 길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는 여기서 돌아서서 남몰래 울면서 그냥 내 길을 갈 거야. 마이웨이잖아요. 마이웨이. 이거 옛날에 프랭크 그 시나트라 팝송 마이웨이 있잖아요. 거기 또 보면 I did it my way. 예, 나는 맞습니다. 내 식대로 했어. 예.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어른스럽게 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그 마이웨이가 그런 거창한 뜻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시를 썼을 때는 이제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20대의 제 어깨를 내려눌렸던 그 부담감으로 있었던 그 청년의 모습에 대한 회상과 좀 안쓰러움을 이제 표현한 거겠죠.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그 시를 보고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 안쓰러움. 네. 그렇지만 꼭 우리 박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제 삶도 좀 살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그 어려움과 저를 짓눌렀던 그 힘든 과정이 네. 제게는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위장된 축복. 축복이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또 뭐 출세하고 잘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인간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게 주어졌던 그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위장된 축복이라는 또 굉장히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쓰신 시의 한 구절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젊고 영하다는 거죠. 좁은 어깨 위에 열등감, 분노, 슬픔을 딛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고 극복해 네, 네. 가는 거잖아요. 레질런스라고 부르는 회복 탄력성, 네, 뭐 네. 이런 거. 어찌 보면 위기 극복의 DNA 네, 이런 게 네. 연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조언을 어떻게 연말을 하세요? 뭐 그냥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뭐. 책도 많이 보시는 거죠? 예, 뭐 운이 좋았던 것을 하나 더 꼽으라면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을 독서의 합니다. 아주 힘. 책을 그 난독하다시피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경제관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6분의 대통령을 모셨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일을 가장 잘하셨나요? 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일을 가장 잘하셨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자서전을 썼잖아요. 네. 거기도 읽어보면은 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예.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비서실장이었습니까? 그때 전윤철
비서실장이셨고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기획재정부죠.의 국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 보좌관은 수석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때 수석들이 경제수석은 지금 한덕수 총리, 정책기획수석은 김진표 예. 수석이랬었는데요. 그때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긴 비전, 또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적확하게 보는 눈, 그리고 그런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정말 도움이 됐고요. 존경스러운 마음을 말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첫날 출근을 했는데 예. 제 책상에 전화가 2대 있더라고요. 하나는 늘 쓰는 키폰 전화고 하나가 재래식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는 제가 제일 책임자였기 때문에 다 그날 퇴근 들어가고 제가 혼자 남아서 한 8시 반 밤에 됐는데 아무도 그 전화가 뭔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 재래식 전화가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출근한 첫날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 직통 전화인데 네. 비서실장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책상에도 그 전화가 있어서 비서실장이 안 계시면 제가 그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도 청와대 출근한 첫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가슴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청 집무실 뒤쪽에 나는 끝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글귀가 담겨 있는 액자를 지금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제 사무실에 유일하게 걸려 있는 글씨 족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뭘 걸어놓는 걸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 액자 선물은 제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문희상 장님 글씨군요. 네, 아닙니다. 글씨는 딴 분 글씨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문희상 네. 님이 주셨고요. 그걸 걸어놓은 이유는 그때 모셨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뜻, 또 갖고 계신 생각과 가치 그런 것들을 제가 늘 염두에 두면서 본받으면서 이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일하려고 그 대통령 글씨를 제가 이렇게 방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관료로 34년 일하시는 동안에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30 비전 2030 이걸 이제 작성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대로만 가면 대한민국은 성공한다. 어떤 내용을 담으셨길래 그렇게 극찬을 들으셨습니까?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 재임 중에 가장 그 좋아했던 보고서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 보고서 책임자가 이제 저였습니다. 그때가 2005년이니까 딱 2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기준으로 25년 뒤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2030년이죠. 네. 203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는 비전을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핵심에 어떤 걸 담았습니까? 그 핵심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갈 비전은 복지국가고, 복지. 예,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성장 위주로 가서 파이를 키우고 나중에 나누자 하는 식으로 분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상생 발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5년 뒤에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5가지의 큰 기둥 하에서 50가지 할 일들을 정리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25년 동안에 국가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웠던 보고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보고서를 아주 좋아하셨고 이 보고서에만 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보고서가 나오고는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그 보고서의 실현을 이제 좌초시키는 그런
저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죠. 정쟁은 그 시절에도 여전했네요. 여전했습니다. 예, 여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저는 제대로 된 토론을 거쳐서 정말 치열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토론도 없이 그 당시에 세금 폭탄이라든지 또는 재집권을 위한 무슨 꼼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완전히 정쟁화를 시키는 바람에 그 보고서가 결국은 좌초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권도 그 비전 2030의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거기 나온 과제들을 조금씩 실천에 옮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치인에게 용기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미 FTA 같은 경우를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리더십 측면에서 좀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그 문희상 의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신 말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가슴이 뜨거운 대통령. 가슴이.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이 따뜻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가슴이 넓은 대통령.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제가 문희상 의장님께 여쭤봤어요.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문희상 의장님은 김대중 대통령 오래 모셨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만 최고는 가슴이 넓은 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쓰던 마지막 유고 진보의 미래란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뢰다.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나 또 이 중동 파견 결정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그 진보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계셨고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민 끝에 나온 용기 있는 결단이고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결단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정치판을 보면 그와 같은 가치와 철학 그리고 실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간의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뭐 진보나 민주당이라고 하자면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가치와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치와 철학에 앞서서 실용주의가 목표가 된다면은 이 수단 가치와 목표 가치가 도취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정체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렇지만 두 분 다 그와 같은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과 상인이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뭐 냉탕 온탕 할 것이 아니고 자기 가치와 철학은 분명히 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맞습니다. 겸비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경제금융비서관도 하셨고 또 이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역할과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리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전에 이제 뭐 유쾌한 반란인가 뭐 활동도 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반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유쾌한 반란이란 말을 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때 처음 썼습니다. 예, 그 아니 말은 이제 12.3 계엄 이후에 예.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이제 그런 갑자기 식으로 생각이 들려서 나서 근데 뭐 예. 전혀 다른 뭐 그 얘기를 제가 한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반란은 그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바꾸려는 노력이죠. 그건 제가 긍정적인 반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유쾌한이라는 말을 예. 붙였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 뒤집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뒤집는 반란. 환경.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절대 빈곤에 예. 있었던 여러 가지 공부하기 어려웠던 환경 뭐 이런 거 등등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오랫동안 그 자기 자신이 형성된 자기 자신의 어떤 틀과 고집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깨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깨는 반란 이 세 가지 얘기를 늘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부총리 제가 그만두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힘든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같은 유쾌한 반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엄 나고 하니까 마치 저 단어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계엄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헌정 질서를 크게 파괴하는 정말 나쁜 짓이었죠. 저 지사님하고 이제 대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정치인치고는 좀 철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제 유쾌한 반란 관련해서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중국에. 네, 네. 오상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나를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과 아집을 버리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철학적이다. 네.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적된 역사가 파로나마처럼 딱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인생의 묵직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화에 깊게 좀 빠져들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방청객들 나오셨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좀 질문도 받고 네, 얘기를 그렇게 나눠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해태 타이거즈였죠. 그때 원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종모 선수가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KBO 재능기부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단 말이죠. 그때 뭐 김봉현 4번 타자, 뭐 김봉현 선수, 그다음에 김성한 제가 5번 타자. 네, 5번 타자였잖아요. 예. 지금도 야구공 날라오는 거 칠 수 있습니까? 아니 못 칩니다. 자, 마이크 잡으신 김에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 지사님한테.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영광입니다. 아이, 우리 예. 김 선수. 예.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나란 일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그 스포츠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특히 그 종목 중에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 보시면서도 어떻게 그 독립리그 야구도 창단하시고 그래서 그 야구에 대한 애정이 참 좋으신데 그 독립리그를 창단하게 된 그 의의가 있으신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 선수고요.
아까 우리 박 앵커님께서 김봉현 선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김봉현 우리 또 김 선수, 김정호 선수 또 김일권, 김준환 뭐 전부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이고 김봉현 선수는 원래 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헛스윙을 많이 아닙니다. 홈런 타자고요. 아니 홈런 아니면 헛스윙을 많이 하시죠. 김봉현 선수는 군사장고 시절부터 투수를 하셨고요. 그분이 대기록을 하나 갖고 계신데 나중에 대학에 연세대학교 진학을 해서 1학년 때 고려대학교하고 투수로 나와서 노히트 노런까지 기록했던 대투수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예. 또 김봉현 선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아마 필리핀인가 하고 할 적에 한 회에 홈런을 2번 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시죠? 한 예. 이닝에. 네. 한 맞습니다. 이닝에 예, 한 예. 이닝에서 홈런을 2번 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와서 홈런을 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홈런을 쳤으니까 이건 아마 어떤 선수도 갖기 힘든 그런 기록일 겁니다. 제가 야구를 무척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했던 것은 1971년도부터였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70년도, 71년도에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한국이 우승을 합니다. 그때의 4번 타자가 해태 감독이셨던 김웅영 선수가 그때 국가대표 4번 타자셨어요. 좋아하는데 야구 기록제 기록까지 하면서 야구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사가 되고 보니까 독립야구단이 있어서 제가 야구장을 관람하러 갔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받고 합숙하는데도 자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전 수당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독립야구단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후로 구단이 몇 개 생겨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구단 독립야구 구단 선수 중에 프로야구 하는 선수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저는 프로야구 가는 선수들 많이 나오면 좋지만 독립야구의 그 아마추어 선수들도 거기서 충분히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또 지도자나 또는 나름대로 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나 지도자에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제가 드리는 것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독립야구단이 아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최강야구에도 저희 독립야구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야구를 하다 보면 참 어렵게 마지막에 역전할 때가 네. 최고의 포인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사님 얘기 듣기로는 어느 강연에 가시면 그 좋은 글귀 중에 하나가 그 요기베라의 네. 끝나서도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네. 강연을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데 네. 꼭 왜 그러셨는지 좀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 김 선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야구 격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첫째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둘째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격언 중에 하나는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투수지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있던 선수인데 그 사이 영상을 여러 번 수상을 했죠. 그런데 이 선수가 공이 빠르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공이 빠르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질 수가 있냐 했더니 그 선수가 한 말이 그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영어 원어를 보면 열정이란 단어의 원어는 가슴을 뜻하는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스피드건에 찍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야구란 아주 훌륭한 종목이어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옛날 해태 시절에 그 우리 선수들이 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맞습니다. 우승을 지금까지 열동을 했지 맞습니다. 않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흔적만 남을 뿐이다. 자, 다른 분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치를 아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진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이제 중요하다. 요즘 그런 걸 좀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사님이 보기에 그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오늘 질문은 뭐 전혀 제가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 저거랬는데 참 우리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해줬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와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요. 어떤 분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광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5.18 묘역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답은 뭐 그런 뭐 5.18 우리 민주화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굉장히 감성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한 얘기죠. 저는 광주 정신은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 한국 정치인에게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은 자기의 사심이나 권력력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나를 희생해서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이 갖추고 그 역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일머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그런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기나 저기나 참 곡소리가 납니다. 비상경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살기가 팍팍합니다. 경제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0조 슈퍼 추경을 제안하셨습니다. 암울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정보 선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희 되셨지만 선수를 선수라고 포함해서 그러는 게 좋죠. 네, 그렇죠. 선수가 좋으시죠. 네. 오실지도 전혀 몰랐고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 경제 얘기를 해주시고 추경 얘기를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30조 추경을 주장을 했고요. 1월 달에는 50조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추경을 한다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빨리 해야 될 조치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가장 빨리 추경을 하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50조 추경을 통해서 우선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15조 이상을 쓰자. 또 아주 취약계층의 서민들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0조 이상을 쓰자.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에는 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나 AI를 포함해서 15조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 한국 경제를 그나마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조금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해서 13조를 쓰자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게 지원을 하자는 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나눌 것이 아니고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한다면 4천만 명의 혜택을 받는데 25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25%에게 혜택을 준다면 100만 원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추경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우선 당장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경제 운영의 방법과 또 정부의 지원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장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어쩌면 이 말은 현 상황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님께서는 이 개헌론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3일 계엄이 선포가 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과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갖는 이유는 우리 소위 말하는 1987년 체제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제 1987년 헌법과 그 체제는 이제 그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과 정권 교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7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7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개헌을 하자는 얘기죠.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계엄을 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는 계엄, 대못,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에서 이 개헌의 요건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위법적이거나 반헌법적인 개헌은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한 헌법 개정,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혁명을 일어난 것이 우리 5.18 민주화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개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개헌입니다. 경제 개헌은 지금 얘기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동안에 개발연대의 성장 위주로 파이를 키우고 분배나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것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경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을 명시하는 경제 개헌을 했다가 두 번째고요. 지금 조기 대선 전에 이런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나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가능하면 함께 합의를 봐서 선거 끝나고는 바로 개헌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4년 중임제로 하게 된다면 요 다다음 선거, 다다음 대통령 선거는 다음 총선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아까 제가 헌신과
희생 얘기를 했는데 자기 걸 내놓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임기 2년 단축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하게 되면 3년 뒤가 총선이거든요. 3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개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의견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에 갓동현이라 불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학생만 8,000명 정도? 그 정도 넘을 정도로 소통을 잘 하셨는데 청년들이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전혀 몰랐네요. 제가 그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장관급 공직자가 사표를 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그 2년 반 총장 시절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아까 제 청년 시절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 청년 시절보다 요새 청년들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틀, 우리 사회의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못 만든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씩씩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경기도 지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청년 대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지요. 청년 기회 사다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개별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가졌던 제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다음에 어떤 질문으로 옮겨졌냐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나였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아까 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꿈과 제 열정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이나 우리 사회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었거든요. 그것은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런 회의가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는 제 경우 일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에 답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성세대도 그 답을 잘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깨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찾게끔 만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틀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청년들로 하여금 일정한 길로 다 몰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 신화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또 저 같은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아까 제가 두 번째 반란으로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사실 와닿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교육학에서 학습법도 있는 건데 네. 질문을 하려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인상 깊게 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갓동현이었잖아요. 썰렁한 얘기긴 합니다만 갓김치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우리 가시는 특히 길에 우리 여수 돌산 갓김치 여수 한번. 갓김치 일부 사다 예. 먹고 납니다. 자, 우리 KBS 시청자들께 네. 정말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국민 여러분,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빠른 탄핵 인용 그리고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엄과 내란을 주동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권에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이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권 교체에 저나 제가 속한 당이나 또 여러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함께 힘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제7공화국, 개헌을 포함한 제7공화국, 또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했던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의 혼란함을 깨칠 수 있는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에 힘 보태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좀 들으면서 와닿는 게 정권 교체만으로도 부족하고 탄핵만으로도 부족한 거다. 결국은 이 87년 체제를 완전히 뜯어 고쳐갖고 이제 7공화국을 새롭게 열어야 된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권력 구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제 개헌이라는 그 용어를 쓰였습니다. 네. 경제 개헌, 성장, 분배, 복지의 선순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그렇습니다. 이런 강조한 것들 그렇게 와 닿았고요. 또 특히 이 청춘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 이런 게 와 닿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인간 김동연을 만나 보셨는지요? KBC 특집 방송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